새벽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시간,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방공체계를 전면 재조명하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업계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7,054억 원 규모의 LSAM 양산 계약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외 분석가들이 동시에 내놓은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한국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다소 낯설 정도로 강한 논조였고, 외신들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에서 사실상 새로운 권역을 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는 한국이 확보한 위치자세 제어 장치와 이중 펄스 추진기관 기술을 두고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략자산급 기술이라고 평가했고, 유럽 군사 매체는 LSAM 전력화가 완료되면 아시아에서 독자적 상층 요격 능력을 확보한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해외 분석팀이 가장 먼저 언급한 지점은 LSAM이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천궁투와 패트리엇이 담당하는 하층 방어만으로도 이미 한국의 요격망은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LSAM이 상층을 모두 덮어버리면 방공체계는 3중 구조가 되며, 이 구조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 기자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 지점까지 왔는가? 한국은 유럽 주요국도 2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기술 장벽을 왜 이렇게 빠르게 넘었는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위치 자세 제어 장치였습니다. 공기 흐름이 없는 고도 40km 이상의 영역에서 요격체가 스스로 몸체를 미세하게 이동시켜 탄도탄을 직격해야 하는 공간인데, 이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외신들은 당시 시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요격체가 공기저항 없이 궤도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장면을 반복 재생했고, 이 영상을 본 해외 기술자들은 한국이 단숨에 상층 요격 기술 클럽에 미국 다음의 기술력까지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외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LSAM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정량 데이터들이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치는 요격 범위입니다. LSAM의 상층 요격 고도는 약 50에서 60km 구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천궁2의 요격 고도 약 20km보다 2배 이상 높고 패트리엇 PAC-3MS의 약 35km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덮습니다. 이 고도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탄도탄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속도가 최고 4에서 5km 매초 수준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 영역에서 초고속 요격을 수행하려면 위치 자세 제어 장치의 추진력과 지향정 확도가 최소 20에서 30m초 단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원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 지점에서 최대 오차를 10m초 이하로 잡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 수준을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요격체 속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LSAM 요격탄의 최고 속도는 이론상 최대 약마하 13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패트리엇 PAC-3MS의 마하 4에서 5수준보다 약 3배 빠른 속도입니다. LSAM이 이런 극초음속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고도 40km 이상의 공간이 공기가 거의 없어 공기 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고도에서는 저항 손실이 크게 줄어들어 추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요격체가 목표에 접근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탄도탄이 회피 기동을 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중 펄스 추진기관이 결합된 구조가 더해지면서 연소 1단계에서 약 60%를 사용해 가속한 뒤 마지막 순간 남은 연소 에너지를 분출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내부 자료에서는 두 번째 연소 단계에서 속도가 약 20% 이상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실제 요격 성공 확률이 최종 접근 단계에서 최대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유럽 군사 매체들도 LSAM을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기준을 다시 쓰는 체계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외신 평가가 이어지는 동안 국내에서는 이미 양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ABM 요격탄과 발사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한화 시스템은 지난달 3,573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 양산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LSM의 탐지 능력을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도 정량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산 MFR의 탐지 거리는 300km 이상이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 수가 1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리엇 레이더가 약 90개 내외의 표적을 추적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탐지 능력에서 이미 미국 동급 체계보다 여유 공간이 더 넓습니다. 또한 레이더 시스템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고출력 송수신 모듈의 일부 영역은 100% 국내 기술로 언제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체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수치는 생산 주기입니다. 패트리엇 팩3 MSE는 주문부터 납품까지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LSM은 방사청과의 계약에 따라 2030년까지 요격체화 발사대를 모두 공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고 이는 연평균 납품량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짧은 생산 사이클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하지 못한 내부 수치도 있습니다. LSM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총 시험 횟수는 200회 이상이며 이 중 실제 비행 시험은 10회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 테스트의 반복 성공률이 90% 이상이었고 내부 엔지니어링 검증 통과율 역시 95%에 근접한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이 업계 내부에 공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수치는 확장성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LSM2 개발은 방공 영역을 3배에서 4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요격 고도는 기존 60km에서 최대 80k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석에서는 LSM2의 요격 범위가 지상 면적 기준으로 최대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는 한국 전체 영토의 약 70% 이상을 단일 체계로 방어하는 셈입니다. 경쟁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우위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에로2는 요격고도 50km 전후, 미국 사드는 150km 수준이지만 사드는 고각 운용만 가능해 적어도 탄도탄 요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한국은 천궁2와 LSM을 조합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상층까지 완전한 3중 방어망을 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수직 요격 가능고도 범위가 약 5배 이상 넓어지며 방어 공백 구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 언론이 한국의 LSM 레이더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단어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LSM의 눈이라 불리는 다기능 레이더를 두고 탐지거리,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능력, 피하 식별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수준은 경쟁국 기준으로 10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본 외신 기자들은 한국이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 유럽 SAMPT와 완전히 동일한 전력권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방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은 한국의 LSM이 탄도탄뿐 아니라 고속 항공기 위협까지 포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방공체계의 기준을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의 배경에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원과 한화가 함께 추진하는 LSM2 개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보다 3배에서 4배 넓은 방공권을 확보하는 고고도 요격 기술은 해외 기술자들 사이에서 이미 별도의 분석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신들이 표현한 방식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시아 방공체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고 일부 매체는 한국의 LSM 프로그램이 중동, 유럽, 동남아 수출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SM 양산은 한국이 방공기술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됐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마하 13극 초음속 요격, 이중펄스, 고고도 자세 제어 같은 전략급 기술을 모두 자력으로 확보한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 생태계 안에서 완성했다는 점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입니다. LSM2까지 전력화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올라서며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방공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과 억제력을 상징하는 체계가 바로 LSM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LSM으로 상층 요격 능력을 확보하면 사실상 독자적 미사일 방어 권역을 형성하게 되고 주변국을 포함한 어떤 외부 억제력도 쉽게 뚫기 어려운 구조가 완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기술진들이 입을 모아 언급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한국은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확보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구조 속에서 기술 진화를 가속시키는 나라
나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LSM 양산 계약 발표 하루 만에 해외 주요 매체들이 한국 방공 체계를 두고 전략 지형 변화를 운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분석 보고서를 쓰는 기술 공급국이 되었고 LSM은 그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한국의 방산 체계 진화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외신 분석에 나오지 않은 기술적 비밀, 개발 당시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데이터, 그리고 경쟁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한국의 진짜 우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8일 LSM2까지 한 번에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2023년 4월 13일 새벽 평안북도 철산 일대에서 솟구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은 발사 준비와 점화 사이에 10분 남짓한 짧은 간격만을 남기고 성층권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기존 패트리엇 팩3나 청공투 포대가 놓이는 15에서 40km 저고도 구간은 물론 LSM 탄도탄 요격기가 지키는 40에서 60km 상층 사이에도 탐지와 사격이 즉각 이어지지 못하는 어두운 회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함을 메우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꺼낸 방역카드가 바로 길이 7m, 직경 30cm급 슬림 탄체의 3단계 추진기관과 미세 추력기를 담아 고도 20km, 사거리 160km, 박 항공 표적까지 0.0기초마다 궤적을 교정해 직격하는 LSM 항공기용 요격탄, 즉 AAM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탄체에 직경 19mm의 소형 추진 노즐 20개를 링 형태로 배치하고 발사 후 45초 시점부터 3단 분리 추진체가 남긴 잔류 회전을 상쇄하기 위해 0.0기초 펄스 제어라는 신개념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누리호 3단 자세 제어 코드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오버플로가 발생해 추력기 한 개가 지연점화되는 사고를 낳았지만 ADD 현장 엔지니어들이 발사 96시간 전 새벽 동안 전원 선제 배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며 CEP 1m 미만 명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탄체가 담길 그릇도 새로운 혁신을 택했습니다. 기존 원통 캐니스터를 버리고 길이 9.8m, 너비 3.0m, 중량 2.4톤의 사각복합 섬유 발사관으로 갈아탄 덕분에 세종대왕급 배치2 구축함에 탑재된 KVL S2 수직 발사, 셀에 그대로 삽입해 전방 48셀, 후방 16셀을 모두 활용하면 한 척이 96발 이상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셀 내부는 180% 넓어지고 깊이는 120% 늘어나 4등급 탄체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고열 배기가스는 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라믹, 실리콘 내열 코팅과 냉각 재순환 루프를 덧댔고 실해상 시험에서 연속 4발 발사 후에도 함내 전원 개통 온도가 임계치 70도를 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육상포대와 해군 함정이 동일 탄약으로 엮이는 순간 대한민국 방공망은 지상, 해상, 공중이 끊김없이 연결된 플러그인 방패로 진화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격 고도를 100km급으로 늘리고 사거리를 3-4배 확장한 LSM2 체계 개발에 2028년까지 5,677억 원을 투입해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상층탄, 중층 AAM, 함상 패키지를 동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층탄은 4등급 60km를 넘어 100km 가까운 고도에서 탄두를 직격하도록 설계돼 북한 핵탄두가 분리되는 시점을 노릴 마지막 차단선으로 기능합니다. 이 두 가지 신형 탄체를 지휘할 뇌는 한화 시스템이 질화관륨 기반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다기능 A사 레이더로 탐지 거리를 800km까지 높여 극초음속 활공체 주변 플라즈마 꼬리 반사율, 저하도 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와 요격탄 그리고 KF-21 등의 전략 자산들은 링크-K 버전2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돼 센서와 슈터의 시간차를 1초 미만으로 줄이며 이는 발사 경보부터 충돌까지 15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 화성 18형 같은 초단시간 위협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장거리 탐지, 중간 차단, 최종 요격까지 3번의 커튼을 연속으로 치는 K-스카이돔 구상이 현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확보한 미니 추력기, 경막형 이중펄스 로켓, 복합섬유 캐니스터 기술은 추후 이뤄질 대한민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후속 패키지로 LSAM 전체 체계를 검토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루마니아도 LSAM2의 블록업 옵션을 타진하는 등 해외 시장의 몸값 역시 뛰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은 한 발에 약 48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75억 원대의 팩3 MSE보다 30% 저렴하고 국산 화율 89%를 달성했습니다. 결국 LSAM 항공기용 요격탄은 북한 고체 ICBM 극초음속 활공체, 초저고도 순항미사일까지 3갈래로 늘어난 위협을 하나의 무기로 묶어 차단하는 방공체계를 독자 브랜드로 수출하는 길을 여는 전략 자산입니다. LSAM 항공기용 요격탄은 최전선포대와 정조대왕급 배치2 구축함을 단숨에 엮어 다층 방어망을 완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길이 7m의 슬림 탄체가 고도 20km에서 최대 160km 박 표적을 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MSAM2가 담당하던 취약했던 곳을 깨끗이 메우게 됐습니다. 덕분에 북한이 4월에 시험한 고체 ICBM 화성 18형이 발사 10분 만에 대기권을 벗어나더라도 미사일이 하강의 속도를 줄이기 전 중간 구간에서부터 차단 기회가 한 번 더 생깁니다. 함정 연동성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AAM은 원통형이 아닌 사각 복합 섬유 캐니스터에 실려 KVL S2 셀에 그대로 수납됩니다. 네이벌 뉴스가 마덱스 2021에서 확인한 모듈 규격 3.0, 2.4, 9.8m는 미 해군 마크 41 스트라이크의 셀보다 2m나 깁니다. 이 규격으로 정조대왕함은 함교 전방에 24셀, 후방에 또 24셀을 배치했고 셀당 AAM 4발을 묶어 적재하면 한 척이 96발 이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재장전 시험에서도 무인 롤러레일을 사용해 셀 교체 시간을 10초 안에 줄였다는 해군 시운전 결과가 올해 5월 공표됐습니다. 이렇게 육상과 해상 배치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영공과 해역을 막는 플러그인 방패 개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현실로 가능하게 해준 게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 업그레이드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를 질화갈륨 소자 기반으로 교체해 탐지 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블록업을 수주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형 S밴드 모듈이 기존 LSAM MFR보다 송신 출력을 1.7배 키워 극초음속 활공체 주변에 생기는 플라즈마 꼬리에 반사율 저하를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시제품이 출고되면 KF-21, F-35, E-737과 링크-16, MADL 통합으로 센서 슈터 일체화 지연을 1초 미만으로 줄이는 실동 시험에 들어갑니다. 예산과 수명 주기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LSAM2 체계 개발에 2028년까지 5,677억 원을 투입해 상층 요격 고도 100km급과 중층 및 함상 패키지를 한 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SAM 완성까지 투입된 비용은 1조 2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개발 소요는 2015에서 2024년 9년이었습니다. 반면 미 육군이 패트리어트 팩3 870발에 45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했으며 한 발당 약 400만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비교하면 국산 장거리 요격탄 양상화 상당 부분이 해외 최신형 수준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AM이 표적을 궤적 중간에서 꽂아 넣도록 만드는 추력 벡터계 DACS는 10개의 미니 노즐을 0.0기초 간격으로 분사해 몸체를 직격 궤도로 잡아당기는데 시제 시험 초기에는 노즐 배선이 고온에 녹아내리면서 점화가 불규칙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라믹 피복 구리선으로 교체하고 배선을 반결판과 일체화해 지연을 0.3m초 수준으로 줄이며 난제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4월 천궁2 270억 달러 도입 협상 후속으로 LSAM 패키지 견적을 공식 요청했고 현지 언론은 사막 환경 재가열 시험을 한국이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AM 캐니스터가 고열에 강한 복합 섬유라 장착 온도 74도에서도 열 변형이 없다는 사전 검증이 끝나 팩3보다 낮은 운영 비용을 앞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추가로 UAE와 루마니아가 LSAM2 블록업 옵션을 둘러보고 있다는 외신 언급도 이어지면서 국산 방공 체계가 드디어 완제품 패키지로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낸 셈입니다. 결국 LSAM 항공
항공기용 요격탄은 기존 KAMD의 허리를 묶어주는 강철 보강제이자 해상과 지상을 스트링 것처럼 꿰는 K-스카이돔의 핵심 리벳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2028년 상층탄까지 배치되면 북한 고체 ICBM 극초음속 활공체 초저고도 순항미사일은 출발과 동시에 3번의 차단선에 연속 걸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반도 상공은 단순 방어 영역을 넘어 도발 비용이 도발 효과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억제우의 영역으로 변모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탐지와 지휘 체계입니다. 질화갈륨 기반 다기능 레이더 블록업이 완성돼야 극초음속 활공체 주변 플라즈마 꼬리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KF-21, F-35, E-737와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1초 이하로 맞춰야 센서 슈터 일체화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듯 두 항목 모두 2026년 시제품 공개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TR 모듈 효율이 대폭 향상돼 열 관리가 개선됐고 이 덕분에 탐지, 추적 커버리지가 기존보다 3-4배 넓어졌습니다. 또한 질화갈륨 소자의 저손실, 본해열 특성은 냉각계 단순화와 경량화를 가능하게 해 이동식 발사 차량 탑재성을 확보했고 극초음속 활공체처럼 고고돼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위협에 대한 탐지 정확도도 크게 높였습니다. 종합하면 LSAM 항공기용 요격탄은 그림자 구간을 없애며 한반도 상공을 360도로 봉인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상층, 중층, 하층이 촘촘히 맞물리면 북한 고체 ICBM과 극초음속 활공체는 발사 순간부터 3차례 연속 차단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력 사용 비용이 효과를 압도하도록 만드는 억제 구조가 완성될 때 한국은 단순 방어를 넘어 전략 지형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K-스카이돔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비명 섞인 한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국방 전문 매체 포슈바레츠 포럼이 보도한 내용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처참한 자기 반성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경외심 그 자체였습니다. 오슬로 핵 프로젝트 연구원인 파비안 레네오프만은 아주 냉정하게 꼬집었습니다. 단기간에 유럽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말이죠. 수십 년간 군사 강국이라 자부하던 유럽이 동양의 끝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노르웨이가 약 190억 크론, 우리 돈으로 약 2조 4,300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들여 추진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KNDS는 이미 후보군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럽의 맹규라 불리는 독일이 왜 한국의 천무에게 안방마당을 내어주었을까요? 외신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 수십 년간 평화의 타성에 젖어 미사일 기술의 전문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칼날을 갈아왔고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네오프만 연구원은 유럽산 체계의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치적 해풍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나 트럼프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부품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 내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성이 불투명한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사일의 심장인 추진체부터 내에 해당하는 유도장치까지 독자적인 공급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한 시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자신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주권이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으로 노선을 굳히고 있는 것은 유럽 방산 역량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천무가 보여준 정밀도와 신뢰성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조 4,300억 원이 넘는 노르웨이의 국방 예산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룰메이커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안보 가치 사슬의 최상단에서 유럽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외신이 한탄하며 보도할 만큼 압도적인 우리의 위상,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와 전략의 실체를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의 방산거도들이 한국을 보며 한탄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의 정밀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지켜온 제조업의 정수와 국가적 의지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군비를 축소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할 때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꾸준함이 오늘날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낸 동력이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와서 미사일 생산 라인을 복구하려 하지만 이미 숙련된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고 도품 공급망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사일 동체 제작부터 고체 연료 추진제 배합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와 연동되는 정밀 유도 알고리즘까지 모두 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폴스를 제치고 천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적 배경입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대규모로 도입한 천무와 K9 자주포가 현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며 한국산은 틀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매체들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왜 저런 체계를 갖지 못했는가라고 자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이 그들의 기술적 해방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도입할 때는 사사건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스 코드 접근도 제한적이지만 한국은 현지화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면서도 세계 최강의 화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나라,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K방산의 승전보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이 밤을 지새우며 깎아 만든 미사일 한 발이 이제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미사일의 저력, 그 깊숙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펄스를 가차없이 내치고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펙 비교를 넘어서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산업 구조와 자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 KNDS의 체계는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천무는 국산화율 90%를 넘어서며 규모의 경제를 완벽하게 실현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을 따져봐도 유럽산은 하나로 약 10억 원을 훌쩍 상회하지만 천무의 유도탄은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이 경제적 격차는 곧바로 실전 공급망의 안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 유럽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탄약 한 발을 주문해도 받는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문과 동시에 거대한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는 올인원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노르웨이 국방 전문가들이 경고하듯 지금 독일산으로 선회한다면 탄약을 실제로 받기까지 수조 원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천무의 압도적인 성능 데이터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유도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화력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무려 2배나 강력합니다. 239mm 유도 로켓은 80km 밖의 표적을 오차 범위 15m 이내로 정밀 타격하며 무유도탄 한 발은 축구장 3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합니다. 최근에는 사거리 290km급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까지 통합하며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확장하는 등 유럽이 상상조차 못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무의 성공 뒤에는 우리 연구원들이 겪은 눈물겨운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당시 추진제 연소 시험 중 폭발 사고가 빈번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영하 40도의 혹한기 테스트를 자처하며 미사일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6발을 쏠 때 천무는 12발을 쏟아부으며 화력의 밀도 자체를 다르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승리한 결과입니다. 유럽이 금융과 서비스업에 치중하며 제조업 기반을 스스로 허물 때 우리는 공장을 지키고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전 세계 안보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된 것입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한탄 섞인 보도는 유럽 방산의 몰락과 한국 방산의 전성기를 알리는 명확한 시대적 신호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한국이 가졌다는 질투는 어느덧 한국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절실한 의존성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사일 주권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중심축으로 완벽히 자리
자리 잡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약 19.5억 크론, 하나로 2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9일 흑표 수출 대박 해외 반응 영상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높은 출력을 갖춘 파워팩을 통해 지형 제약을 극복하고 전투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방어력, 화력, 기동성이라는 3대 핵심 요소 중에서도 기동성에 특히 강점을 보이면서 폴란드 특유의 진흙탕 지형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K2 흑표는 전차의 기동이 곧 승무원의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현대전장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차가 어떻게 폴란드의 눈길을 끌게 되었고 어떤 장점들을 통해 현지 전차병들의 극찬이 이어진 배경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개발 과정의 비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2 흑표가 폴란드에 도입된 배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기동성과 운영 편의성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여러 측면에서 유럽의 안보 요충지로 꼽히며 동쪽 국경을 중심으로 전차 운용에 대한 긴박한 요구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는데요. 기존 보유 전차들이 단순히 중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운용에서 애를 먹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고 폴란드 특유의 습지 진흙 지형은 전차의 몸집과 하부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때 K2 흑표는 55톤대의 전투 중량과 1500마력급 파워팩 그리고 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갖춰 지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어필된 겁니다. 무거운 전차가 안정성을 상징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필요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포격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K2 흑표는 이를 위해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을 도입하고 포탑과 차체에 디지털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관이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수가 지형에 맞춰 차량 높이를 세밀하게 조절하며 포수는 자동장전 장치와 최적화된 사격 통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승무원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이 분리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용 측면에서 K2 흑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정비 편의성과 높은 내구성에 대한 실전 검증입니다. 모듈식 설계가 적용되어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의 파워팩으로 묶어 관리하고 차량 내 여러 부품도 교체나 보수가 용이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전차는 전장 한복판에서 기동이 멈추는 순간 생존 가능성이 급락하기에 문제 발생 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2 흑표는 이를 전제에 개발되었고 지금까지 실사격 훈련과 혹독한 환경에서의 야외 기동을 통해 적잖은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이 전차가 탄생할 때 그려졌던 큰 그림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 한국의 지형이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 인프라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했기에 민첩한 기동성과 전천후 작동 안정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진들은 운용 경험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가벼운 무게와 높은 마력의 결합이라는 틀을 초기에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연구 과정에서 전차 주포를 더 큰 구경으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무게 증가와 복잡도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120mm 55구경장 주포를 최대 성능으로 운용하되 기동성을 배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화가 있는데요. 초창기 테스트에서 서스펜션의 유압 제어 시스템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급격한 지형 변화에 대응할 때 지나치게 차량이 들썩이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개발진이 지상 테스트 때 수차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값을 수정했으며 결국 전차 하부 구조와 서스펜션을 꽤 오랫동안 재설계한 뒤에야 지금의 안정적인 K2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현수장치 개량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실은 기초부터 다시 손봐야 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기동 안정성이 강조된 K2 흑표는 폴란드 입장에서 험지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지라는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차들은 습지나 진흙탕에서 좌우 궤도 회전이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궤도가 빠지고 차량이 빠르게 탈출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K2는 총중량이 여타 서방 전차보다 수톤 이상 가벼워 지면에 덜 박히고 빠져나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다 내부 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언급됩니다. 전차 승무원은 한정된 공간에서 하루 혹은 며칠씩 생활할 수도 있는데 냉난방 시설과 인체공학적 자리 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과 피로도를 최소화시키는 설계가 적용되었고, 이것이 폴란드군 훈련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장거리 야외 훈련 시 과거 구형 전차에서는 피로 누적과 장비 조작 불편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K2는 전자장비와 환경지원 체계가 보강된 만큼 승무원의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폴란드가 K2 흑표를 추가 도입하며 현지 생산이나 부품 조달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장기적 유지 보수를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전차라는 무기 체계는 단순히 가져와서 몇 번 쓴다고 끝이 아니라 수십 년을 운용하면서 업그레이드와 부품 교체를 반복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폴란드 업체나 군수 지원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지 못하면 전시 상황에서 곧바로 기동 전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K2는 모듈화가 되어 있고 전자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어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현지 업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생산과 정비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토 체계 아래에서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를 여러 나라와 함께 굴릴 수 있다면 상호 운용성과 공용 부품, 그리고 훈련 교범 공유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폴란드가 주변 동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맹국들과 전력을 통합하면 유지비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군수 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K2 흑표가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한국 방산위협은 물론 폴란드와 주변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차의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실제 병사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K2 흑표가 폴란드 현지 훈련장에서 값진 실적을 거둔 이유는 공격뿐 아니라 방어와 기동 전술 측면에서도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험준한 지형이 많고 겨울이 길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잦은 폴란드에서 전차 부대가 생존하고 적을 압박하려면 먼저 탄약과 물자를 신속히 보급받고 장애물이나 자연지형을 빠르게 돌파할 능력이 중요합니다. K2는 전장에서의 고장률이 적고 정비가 용이하며 장시간 기동에도 파워팩이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화력 부분에서도 여러 장점이 부각됩니다. 전차전에서 주포의 포구 속도와 관통력, 그리고 화력 통제 장치의 정확도는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K2는 높은 초속을 유지하는 120mm 55 구경장 주포를 탑재했고,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가 적용되면서 실제 사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목표물을 조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열상광학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동 사격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전 상황에서 단 한 발의 사격 기회가 있을 때 적 전차를 먼저 제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K2 흑표가 가진 가장 큰 의의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 산업 역량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전차가 얼마나 통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군에서 여러 해 동안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해외에서도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강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동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운용 환경에 맞춘 개량형 모델인 K2포를 논의하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추후 폴란드가 추가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자체 공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K2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관련 기술이 현지화되고 연구개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전술 개념과 장비 조합도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역으로 폴란드 및 인접 국가들의 운용 데이터를 피드백받아 K2에 대한 추가 업그레이드나 파생 모델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전차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형 전차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동력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종합하자면 K2 흑표가 폴란드 현장에서 이미 보여준 성과는 크고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전차의 핵심 가치는 기동력, 화력, 방호력, 유지보수, 편의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인데 K2는 이 가운데 기동력과 유지 편의성을 돋보이게 구현해내며 폴란드처럼 습지와 지늘기 많은 지역에서도 실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전차 내부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승무원의 전투 효율을 높였고 서스펜션과 파워팩의 조합이 중장비의 날렵함이라는 이미지까지 제공했습니다.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폴란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K2의 기동성이 얼마나 유효하게 발휘될지입니다. 예컨대 중동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온에 대한 냉각 시스템 안정성과 모래, 내먼지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핵심 쟁점일 텐데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그간 선보인 기술 대응 능력을 보면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가 아랍권 국가에 수출되어 환경별 맞춤 개량을 거치는 것처럼 K2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용을 거치며 계속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차가 단독으로 활약하기보다는 항공전력, 무인기, 장갑차 등과 함께 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와 공격 헬기, 자주포, 방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국경지대나 분쟁 가능 지역에서 한층 빠르고 강력한 억제력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이러한 통합체계 안에서 선두에서 기동하며 적 전차를 우선적으로 제압하거나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는 핵심 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K2 흑표는 국산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결실이자 세계 각지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고르게 만족시키는 다목적 전차로 확고히 자리 잡는 중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향후 개량과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기술, 경제, 외교가 맞물리는 거대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K2의 성공적인 폴란드 진출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하늘을 찍고 올라가는 로터음이 한반도 상공을 울린 순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단번에 한국으로 꽂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구 강대국만 넘나들던 헬기 핵심 기술의 벽을 한국이 기어이 부셨다는 사실이 드러난 그날 해외 언론은 믿기 어렵다는 듯 한국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조립국이라 조롱받던 한국이 메인 기어박스까지 독자 개발하며 유럽과 미국에 경고한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은 전 세계 항공공학자들에게 충격이자 경고장이었고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가슴이 터질 만큼 짜릿한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로터를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로터 기술을 만드는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올린 분석 보고서가 한국 SNS와 군사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에어버스가 개발하던 경중형 헬기 H145M을 대당 8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해외 기사로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그 충격적인 가격보다 더 놀라운 지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조용히 추진하던 수리온 동력 전달 체계 국산화가 이미 1단계를 돌파하며 기존 유럽산 핵심 부품을 능가하는 성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외신 분석에서 함께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자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가 도입을 강행하자 해외 분석가들은 즉시 수리온 사업의 기술 성과와 한국 조립 능력을 다시 꺼내들며 두 기종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첫 국산화에 성공한 메인 기어박스가 놓였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유로콥터로부터 설계도까지 사와 조립하던 단계였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번 국산화 성과를 더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을 다루는 방산 전문 매체들은 이라크가 수리온을 대당 약 400에서 500억 원대에 들여갔다는 점을 재조명하며 동일 통급에서 비교되는 한국 유럽 가격 격차가 국제 수출 경쟁력 흐름을 완전히 바꿀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에 깔려있던 결정적 요인이 바로 동력 전달 체계 국산화 성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번 동력 전달 체계 1단계 성과가 단순한 기술 성공을 넘어 헬기 체계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시험 환경과 검증 방식이 존재합니다. 헬기 메인 기어박스는 자동차 변속기와 비교해 구조는 비슷해 보여도 요구되는 내구성은 수십 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 개발진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기용 강제를 다시 열처리하고 냉각 방식까지 자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공정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비밀스럽게 다뤄졌던 부분은 유성기어단 구조 개선 과정이었는데 기존 수입 제품이 고온 환경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확인되자 한국 개발팀이 유성기어의 면압 분포를 표준 설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바꾸며 응력 분산을 30% 넘게 줄여낸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독점하던 메인 기어박스 분야에서 한국이 단 3년 만에 기술 장벽을 돌파했다는 문장이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전 세계 항공공학자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특히 3에서 5톤급 헬기에서 생존성의 40%, 유지비의 25%가 달려있는 동력 전달 체계에서 한국은 2021년 착수 후 3년 만에 프랑스제 대비 최대 이륙 중량 15% 증가, 출력 27% 향상, 피로 수명 2배라는 숫자를 찍어버렸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30년 붙잡고 있던 벽을 한국이 3번의 계절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 반전의 출발점은 2018년 마리논 사고였고 프랑스산 기어의 급냉 결함이 원인이었다는 게 확인되자 한국은 메인 기어박스, 프리휠, 클러치, 중간, 꼬리 기어박스까지 동력계 전체를 100% 독자 체제로 돌려버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 기준인 윤활유 소진 상황 30분 버티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메인 기어박스 내부에 비상고일 탱크를 아예 내장하는 설계까지 채택해 유럽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헬기 동력계 철학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구조는 향후 시속 300km급 고속 헬기와 틸트로터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3.7톤급 H145M이 대당 800억 원으로 논란이 커졌고 반대로 한국의 5톤급 수리오는 4,500억 원대로 수출되면서 해외 분석가들은 가격, 성능, 내구성 모든 면에서 흐름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조립국이 아니라 개발국, 그것도 미래 기술을 선점한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링, 기어 일체형이 가진 하중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형 독립 지지 구조를 도입하며 기어 파손 가능성을 대폭 줄였고 이 작업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고급 항공기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메인 기어박스 상단부에 원통형 연결축 제작 방식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이 많이 드는 전자빔 용접을 썼다면 이번에는 마찰 용접을 도입해 휠형 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진동 저항성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기 회전체 부품에서만 사용되는 고난도 공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작 수율이 낮아 쉽게 도입하기 어려웠던 방식인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엔지니어들이 눈여겨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이 가장 강하게 언급하는 지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헬기 동력 전달 체계 전체를 국산화하려면 단순히 기어 제작 기술만 확보해선 부족합니다. 기어가 헬기 엔진에서 나오는 고RPM 회전수를 받으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가고 윤활유가 거품처럼 증발하며 윤활막이 파괴되는 위험 구간이 생기는데 한국 개발진은 이 위험을 막기 위한 윤활회로까지 독자 설계했습니다. 윤활유의 흐름, 열교환 위치, 비상유 공급 구역을 기존 수입품과 다르게 배치해 고온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윤활성을 확보했고 실제 실험에서 윤활유 부족 상태에서도 동작 가능한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향후 한국형 틸트로터 사업이나 초고속 헬기 목표 속도 달성에도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데 엔진 출력 상승과 더불어 동력 전달 체계의 토크 버티는 능력까지 급격히 좋아져야만 고속 순항이나 강상승 기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내 기술이 완성되면 수리온뿐 아니라 향후 개발될 한국형 해병대 고속 공격 헬기, 육군 고기동 수송 헬기, 그리고 민수형 다목적 헬기까지 모두 국산 메인 기어박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줄고 수출 협상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한국은 이미 카이의 기체 제작 능력과 한화의 동력계 제작 능력이 결합된 형태의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 통합 헬기 기준으로 한국산 기체는 경쟁국 대비 운용 유지비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국산화 성과는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헬기 고질적 취약점을 고치는 구조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마린 헬기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동력 전달 체계 전면 조사에서 문제의 원인이 유럽 업체의 열 처리 공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 한국이 내부 강도, 치수 균일성, 열 변형까지 모두 잡아낸 공정 혁신을 통해 스스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전통 헬기 강국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핵심 부품 제조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이 변화는 수출 시장에서 가격, 성능, 내구성 세 요소가 동시에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동은 고온 환경과 모래바람 때문에 기어박스 내구성이 중요한데 한국이 이번 단계에서 성능을 입증하면서 이라크 이후 지역 국가들까지 수리용 계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분위기는 고속 헬기 틸트로터 개발 경쟁에서도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데 동력 전달 체계 기술을 선점하면 차세대 수직이 착륙 시장에서도 독자 노선이 가능해집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을 두고 한국 헬기 산업의 두 번째 도약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7일 수리온 수출 영상입니다. 프로의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라크와 1358억 원 규모의 수리온 헬기 계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첫 헬기 수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계약 수량은 2대에 불과하지만 1358억 원이라는 계약 금액은 카이의 작년 매출 대비 3.6%나 차지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첫 계약 물량은 적을지 몰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수출을 기반으로 수리온의 추가 수출을 시도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얼마든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FA50과 KF21 이전에 KT1 웅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투기 기술력과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처음 개발한 항공기였던 KT1은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항공산업 기술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일부 기체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기술력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면서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 등의 도합 80대 이상이 수출되는 성과를 올린 항공기로 남았습니다. 또한 KT1의 수출은 단순히 80여 대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FA52 방산 시장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KT1의 수출 성과가 미미했거나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온 역시 KT1 웅비의 사례처럼 이라크 수출을 기반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헬기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적지 않은데요. 이라크의 수리온 도입에 이어 또 다른 수출 계약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6대의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현재 한국은 마린온을 기반으로 디핑 소나와 각종 수색 레이더 등의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기체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온이 수출 실적을 올렸다는 건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량한 마린온의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속해서 헬기 분야의 수출을 증대해 나간다는 건 한국 방산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FA50, K9 자주포, K2 전차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해당 무기 체계들은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된 방산 수출은 한국 방산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여러 나라의 무기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방산 분야의 다변화는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수리온의 수출은 계약 규모와 금액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2006년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카이와 ADD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국산 기동 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용 헬기 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지만 자국 방위 산업의 강화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2012년 마침내 수리온은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며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고, 그 기동성과 안정성 덕분에 대한민국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온은 본래 육군 기동 헬기로 개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계와 기능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수리온은 의무, 후송, 상륙기동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생형 기체로 발전했으며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여 대가 군관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제어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리온의 길이는 19m, 높이는 4.4m, 로터 직경은 약 15.9m에 달합니다. 특히 넓은 로터 직경은 기체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UH-60 블랙호크의 로터 직경이 14m인 것과 비교해보면 수리온은 중형 헬기로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로터 직경이 더 큰 수리온은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하며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속 비행 시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기동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연료와 물자를 최대화할 수 있어 장거리 비행이나 수송 임무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약 8,700kg의 최대 이륙 중량은 한 개 분대 규모의 병력을 실시간으로 수송하거나 긴급 구조 및 후송 임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 능력은 지상의 장애물을 우회하여 전략적 요충지나 적 후방 등에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7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와 시속 270km의 최고 속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성능은 특히 장거리 수송 작전을 비롯하여 의무 후송 임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목적 플랫폼의 기능을 뒷받침합니다. 수리온의 뛰어난 성능은 육군 기동 헬기를 넘어선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터보샤프트 엔진인 T700G701K는 1855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수리온의 기동성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수리온은 군사적 환경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육군의 기동 헬기 이외에도 상륙 작전을 위한 마린원 등 다양한 개량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헬기를 보호하는 여러 방어 수단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교란하기 위해 체프와 플레어를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도 탑재하여 생존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야간 및 악천 후 작전을 위해 적외선 전방주 시 장비를 장착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이러한 방어수단과 야간 작전 능력은 수리온의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증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발전으로 헬기의 생존 확률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량의 병력을 작전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기동 헬기는 전술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적의 대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플레어 등의 시스템은 직접적인 적의 공격에서 아군을 보호할 것이며 야간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적외선 전방주시 장비는 적의 감시망과 눈을 피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군의 공격을 우회하는 전술적 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이라크 수출 계약에 이라크 헬기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 교육도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헬기 기체의 수출을 넘어 현지 인력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카이는 이라크 정부와 협력하여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수리온 헬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라크는 수리온의 운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헬기 기술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과정은 단순히 일부 수량의 헬기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헬기가 중동 지역에서 조명받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기동 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중동은 사막과 고원 등 극한의 지형이 많아 지상군의 이동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동 헬기는 이러한 지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상군을 빠르게 작전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동 국가들의 기동 헬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잦은 군사 분쟁으로 인해 대테러 작전이나 소규모 게릴라전이 빈번한 중동 지역의 특성도 기동 헬기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지점인데요. 따라서 이라크와 헬기 계약 및 조종, 정비 교육까지 한 번에 체결한 한국은 이라크를 발판으로 삼아 중동 지역에 더 많은 헬기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부디 한국이 중동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헬기 분야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는 기술 강국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조용히 판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숫자표에서 먼저 포착됩니다. 최근 몇 달간 해외 해군 분석가들이 돌려보는 표에는 공통된 이상치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배수량 3,000톤대 길이 120m 남짓한 호위함 체급이 방공 처리량과 센서 갱신 주기에서 한 단계 위 체급의 수치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처음 기사로 묶은 곳은 로이터와 AP였습니다. 두 매체는 한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공개를 단순한 진수 소식이 아니라 설계 철학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덩치를 키워 억제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크기 안에 센서와 전투 체계를 압축해 실전 처리량을 끌어올리는 선택이 숫자로 드러났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분석이 확산되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자극적인 별칭이 붙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초미니 잠수함이라는 오해 섞인 표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목의 대상은 잠수함이 아니라 수상함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공개한 전남함은 배수량 약 3,600톤급 FXX 배치 3 호위함입니다. 이 체급은 전통적으로 대공 임무를 보조 수준에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함은 사명 고정형 A사 레이더를 중심으로 탐지와 추적, 교전 관리까지 하나의 리듬으로 묶었습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이 주목한 수치는 레이더 회전 주기가 아니라 트랙 갱신 속도와 동시 처리 가능 표적 수였습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사면 고정형 A사는 기계식 회전 레이더 대비 갱신 주기를 대폭 줄이며 다수 표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교전 결심 시간을 줄이고 방공 무장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지스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센서와 전투 체계를 한 덩어리로 통합해 방공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의 유사성이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 분석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동북아 해역은 좁고 복잡합니다. 경보 시간은 짧고 포화 공격과 저고도 위협, 잠수함과 무인체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형함 몇 척으로 상징적 억제력을 세우는 방식은 공백을 만들기 쉽습니다. 해외 보도는 한국 해군이 이 공백을 수량과 가동률로 메우는 방향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형 구축함 한 척의 비용과 건조 기간을 감안하면 같은 시간에 실전 투입 가능한 호위함을 여러 척 확보해 해역 전체를 촘촘히 덮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의 건조비가 한화 기준 1조 원을 훌쩍 넘는 반면 FXX 배치 3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지비와 승조원 규모까지 포함하면 장기 가동률에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해외 매체들이 특히 흥미롭게 본 지점은 국산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와 통합 전투 체계의 결합이었습니다. 핵심 센서와 전투 체계가 국내 통제 범위에 있다는 사실은 성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수입 체계에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수출 통제, 소프트웨어 개량 지연, 부품 공급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함정을 들여온 뒤 3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치적 변수에 덜 흔들리는 구조는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한국 함정 패키지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플랫폼만이 아니라 센서와 전투체계까지 묶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을 만듭니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초민이라는 표현이 왜 등장했는지도 설명됩니다. 덩치 대비 처리 능력의 괴리, 즉 작은 체급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방공 처리량과 센서 통합도가 만들어낸 인식입니다. 이는 크기를 줄여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체계를 압축해 강해진 결과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이 기술적 과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을 전제로 전투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바다 위에서 조용히 바뀐 이 기준이 왜 세계의 시선을 끌었는지 숫자와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이 어떤 작전 경험과 현실인식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동급 함정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랐는지를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새로 공개한 동급 함선 대비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전남함을 이해하려면 성능표보다 먼저 운용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한국 해군이 상정한 전장은 대양이 아니라 연안과 근해,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위협이 겹쳐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이후 내부 검토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동시대응이었습니다. 대공과 대잠, 전자전이 따로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수치로 고정됐습니다. 방공 표적 처리량은 기존 울산급 대비 대폭 상향됐고, 교정 관리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함은 회전 레이더 대신 사면 고정형 A사를 선택했고, 전투 체계는 센서 데이터를 바로 무장 통제로 이어주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이 선택은 함정 한 척의 성능 자랑이 아니라 짧은 교전 시간 안에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비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배수량 약 3,500톤급으로 스텔스 설계와 자동화를 강조하지만 방공 임무는 여전히 상위 구축함 의존도가 큽니다. 유럽의 고윈드급 코르벳은 배수량 2,500톤 안팎으로 기동성과 수출 친화성을 내세우지만 사면 고정형 A사를 기본 구성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남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중간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코르벳보다 큰 체급에서 호위함 이상의 방공 처리량을 확보했고, 구축함급에 기대던 센서 통합을 한 단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포기가 명확했습니다. 대양 작전을 위한 항공 운용 능력 대신 근해 방공과 대잠의 자원을 집중했고, 이 집중이 체급 대비 성능을 밀어 올렸습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 가운데 이 변화를 가장 날카롭게 짚은 곳은 디펜스 뉴스와 네이빌 뉴스였습니다. 이들은 전남함을 대영함 축소판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한 플랫폼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반복 생산과 납기 관리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FXX 사업은 배치별로 단계적 개량을 거치며 동일한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고, 이는 함정단과 안정과 품질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 이는 숫자로 체감되는 장점입니다. 첫함 인도 이후 후속함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동일 체계가 유지되면 훈련과 군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성능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국산화 비율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와 전투 체계가 국내 기술로 묶이면서 성능 개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도권이 한국에 남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변수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핵심 센서가 해외 업체에 묶인 함정은 개량 시점과 범위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함은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이 점이 수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단순한 국산 자랑이 아니라 30년 운용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남함이 던진 메시지는 작지만 강하다는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작전 현실에 맞게 압축됐다는 것입니다. 대형함 중심 전력으로는 마을 수 없는 해역의 빈틈을 체급 대비 높은 전투 효율과 가동률로 채우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숫자와 구조로 증명됐고, 해외 분석가들은 그 점을 읽어냈습니다. 초민이 잠수함이라는 오해 섞인 표현 뒤에 숨은 본질은 수상함 설계의 방향 전환입니다.
한국 해군은 큰 배를 줄인 것이 아니라 전장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작은 체급에 큰 전투력을 담는 한국식 해법은 호위함을 넘어 초계함과 무인 플랫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다 위에서 조용히 쌓인 이 변화가 세계의 시선을 붙잡은 이유는 이제 해군력이 크기 경쟁이 아니라 설계 철학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9일 조선 건조 속도 영상입니다. 이 정도면 질주가 아니라 폭주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전 세계의 극찬을 끌어내고 있는 한국이 또 한 번 필리핀을 만족시켰는데요. 한국은 당초 일정보다 무려 5개월을 앞당겨 필리핀 해군의 차기 주력함이 될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인도했습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호위함이며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 함정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5개월이나 빠르게 인도했으니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우수한 조선 역량을 보여줬으니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두는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어 이번 조기 인도는 더욱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역량은 중국,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미국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함정 건조의 속도를 높이는 중국조차도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느린 건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해군 조선에서 중국, 미국을 압도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업 몰락으로 인해 끝없이 위기설이 나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중국은 15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추가할 때 미국 해군은 신규 함정이 70척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증강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조선업체의 기술적 한계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조선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필두로 노후화된 장비와 철강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얻어맞으며 해군력 증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과 미국의 보유군함은 80척 이상 벌어졌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43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할 전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2054년까지 도합 390척의 군함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수적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척의 군함을 건조하는데 평균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평균 9년 이상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함정 건조 역량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 인프라가 쇠퇴하는 것과 별개로 해군 측의 잦은 설계 변경도 문제입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 과정에서 무기체계 통합이나 성능 개량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전체적인 설계안과 건조 계획을 변경하려 하니 안 그래도 느린 건조 속도가 더욱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주력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탈리아 조선사의 원본 설계와 85%나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함정을 건조해본 이탈리아 조선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건조 작업을 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계속해서 반영하게 되자 이후에는 원본 설계와 비교하여 고작 15%만 유사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더 큰 발전기를 장착하기 위해 선체 길이를 7m 이상 증가할 것을 요구했고 추진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를 변경하였으며 무기 시스템과 컴퓨터 등의 공간도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정의 전체 중량은 10%가 늘어나고 그만큼 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등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일각에선 이러한 미 해군의 행보를 두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무기 체계와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려 하기 때문에
함정의 성능이 올라갈 것이며 질적 측면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함정의 크기와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한 시스템을 다량으로 탑재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애당초 해당 호위함 건조 계획은 어디까지나 건조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되려 기존 설계안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잦은 계획 변경은 안 그래도 느린 함정 건조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과 계량안에 맞춰 함정을 재설계했다면 굳이 설계 변경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이 제 아무리 질적 측면에서 중국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전장에서 이기고 싶다면 함정 수량을 더 빨리 증가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소수의 무기보다 무난한 성능이지만 양에서 압도하는 측이 승리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보다는 늑대 20마리가 전쟁에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조건 양적 측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미 해군의 완벽한 대안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의 함정 건조 속도를 가진 나라인데요. 2007년에서 2025년에 건조된 주요 호위함의 건조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 미국은 해당 기간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약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력 호위함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중국보다도 뛰어난데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약 5년이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조선소와 인력을 활용하여 동시다발로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전체 수량은 한국과 미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건조 시간과 조선 역량만 놓고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위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전력인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1번함은 3년, 2번함은 겨우 2년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2,000톤 규모의 수직 발사관만 88개를 갖춘 대형 구축함이지만 한국은 이를 건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체급을 지닌 중국의 0550 구축함은 약 6년이 걸렸고 미국은 구축함 건조에 무려 7, 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호위함 건조 일정이 5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구축함 분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한 척을 건조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매년 최소 3척의 신규 구축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은 절반 수준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량의 구축함 건조 경험을 가진 HD 현대중공업만으로도 미국보다 더 많은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선박 건조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연간 한 척 이상의 구축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어 미국 전체의 구축함 생산 역량과 대등한 수준이며 주요 건조장을 구축함, 건조에 집중하게 되면 최대 연간 5척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은 절대로 혼자서 해군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조선소 중 일부는 아예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사용하던 주조기계와 크레인 등을 가지고 와서 함정 건조에 사용할 정도로 인프라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들도 다른 동맹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당장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 막대한 지원 비용을 투자하여 크레인 등 인프라 측면을 개선하려 하더라도 기술자를 양성하는 건 절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약 3분의 1 수준인데 반해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더 높은 40%의 인력이 50세 이상의 숙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조선업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절대 몇 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약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2024년에 미국은 신규 함정 건조 과정에서 무려 26척의 함정이 용접 실패 문제를 직면했으며 해당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기술 숙련도가 떨어지는 신입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 군의 충남급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예정된 일정보다 더 빨리 인도하였으며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에 납품될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까지 당초 일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갖추고 중국에 대응할 해군 전력을 구성하려면 자국 조선업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국처럼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중국 해군을 견제할 전력 강화는 절대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이란 존재는 단순히 특정 국가 하나만의 전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전력 강화의 속도를 올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은 끝없는 전력 증강을 통해 주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철저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해군을 막아내기 위한 함정 건조 증가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양국의 이해관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의 함정 건조를 막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